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의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풍선 낙하물에서는 대남 전단이 대거 발견됐는데요. 특히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까지 풍선 잔해물이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풍선 낙하물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주변인데요. 거리 곳곳이 울긋불긋하게 보일 정도로 수많은 전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커다란 가로수는 눈이라도 내린 듯한 모습으로 종이장들이 가지마다 걸려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100여 장은 돼 보이는데요.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시청자께서 찍은 영상을 보면 풍선 잔해물이 떨어지는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풍선 모양의 비닐봉지 서너 개가 하나로 묶여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모두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입니다. 오늘 새벽에만 20개가량을 부양했고 수도권에서 낙하물 10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쓰레기 풍선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떨어졌는데 피해는 없는 거죠? 네,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청사 일대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과 공조와에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은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30번째입니다. 처음엔 오물을 넣어 날려보내다가 최근엔 종이나 비닐 등 대부분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대남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낸 겁니다. 북한은 남측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드론 잔해 사진까지 공개했었는데 일단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그동안 북한군 파병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허위 정보라고 발뺌하면서 한국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적어도 3,0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이달 초중반 배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여러 훈련장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백악관은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나타난다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And the Ukrainian military will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n soldiers the same way they'r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Russian soldiers. 북한군 이동을 확인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편에서 나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장병들을 겨냥한 한국어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안전한 수용소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며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 것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은 허위 과장 정보라며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거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북한군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중대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무부는 북한 대사 대리를 소환해 파병에 항의했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해 11월 박남영 대사가 귀임한 이후 소수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북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이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n actions have an impact on North Korean and Chinese relationship. This on this side has an impac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India and China and India and Russia.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이 예고한 추가 제재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And in coming days, the United States will announce a significant sanctions tranche targeting the enablers of Russia's war in Ukraine located outside of Russia.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조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이나 유럽 국가들의 마파병을 놓고는 의견 차이가 여전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들의 입김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He hasn't even spoken to Putin in over a year. Know nothing about it. And this is a war that has to end, and we're going to get that war ended. 결국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는 상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한 뒤 여권의 내용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발언 직후 원내의 사안이라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는데요.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당 전체를 총괄하는 건 당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침 회의에서부터 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군요. 네, 한동훈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또 한 번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진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약속했던 거라며 거듭 추진 의지를 밝힌 건데요. 어제 한 대표가 처음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한 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고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대표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가 추진 시점을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전으로 거론한 것을 두고서도 두 사안을 맞물려 볼 건 아니라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한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원내든 원외든 상관없이 당을 총괄하는 임무는 대표가 수행하는 거라며 추 원내대표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인 겁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당정이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당원도 국민도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초 이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해야 하지만 오늘은 외부 언론사 행사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표가 재차 특별감찰관 추진을 거론했다고 전하자 오늘은 노코멘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대신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향한 작심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비판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자해적 행위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가 않죠. 네,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선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잇따라 글을 올려 추원내 대표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시작은 배현진 의원이었는데요. 추원내 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 거냐며 설명을 요구했고 여기에 박정훈, 정성국, 김영동 등 제도 취지에 맞게 도입이 필요하다, 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모든 결정은 최고위원회와 당대표가 하는 거라며 추원내 대표가 선을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밤새 반발이 이어지자 추원내 대표는 오늘 아침 의원 채팅방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이은 만찬으로 친한계가 세력을 결집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양상인데 이를 바라보는 친윤계는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 관련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전에 원내와 소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독단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북한 인권재단 추천 문제를 연결지은 건 당의 당론인 만큼 투톱인 원내대표와 상의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한 3대 요구 역시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활동을 더 자제하겠다고 답한 만큼 사실상 받아들인 거로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용산과 대립이 있을 때마다 측근들을 모아서 밥을 먹는 건 당 전체를 품어야 할 당대표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권 의원은 다만 용산을 향해서도 회동 직후 추원내 대표를 불러 만찬 자리를 갖는 건 모양이 좋지 않았다며 대통령실도 남은 임기를 생각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요즘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갈라진 여당의 틈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의혹 관련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걸 거론하며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여당 내분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 처리에 내심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적잖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사실상 용산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거절당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위기인 만큼 무언가 결과를 내려 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여야 대표 회담을 띄우는 이유기도 합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핵심 의제로 올릴 거로 전망됩니다. 겉으론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를 설득할 묘수를 고심하는 듯한 모습도 읽힙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도움을 받아 특검을 통과시키려면 여지를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권 인사가 여럿 연루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특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법 범위와 관련해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다만 국민의힘 친한계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기류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논의 전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중출 의혹이 또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불출석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업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의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구형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해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김 씨가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며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행비서 배모 씨가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결심 공판은 앞서 지난 7월 한 차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변론을 제기했던 건데요. 당시에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똑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구형 직후 최종 변론에서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잘 생각해준다면 정치인의 아내로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것도 받지 않고 보좌하는 사람들도 더욱 조심스럽게 생각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가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하게 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며 검찰 구형에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 측의 변론을 끝으로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심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이뤄지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도 나오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뒤 류 전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거듭 주장을 했고 정의기억연대는 반역사적 동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를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뭘 자꾸 질문을 하세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실명을 대보세요. 나하고 또 재판해요. 없어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전국적으로 몰아치던 강풍은 잦아들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일부 산간에서는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이 아침에 무척 쌀쌀하던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7.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보다 2.3도나 낮아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전 6.4도, 안동 4.8도, 대관령 1.3도, 태백 0.4도까지 기온이 내려갔고 경북 봉화산간은 영하 0.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내려온 데다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건데요. 특히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았습니다. 무주 설천봉은 영하 5도, 강원과 제주 산간도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했고 서울도 6.2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그 갑작스러운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다행히 이번에는 반짝 추위로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강풍과 추위를 만든 기압계가 점차 약화하고 서쪽 고기압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대구 21도, 광주 20도, 서울과 대전 19도 등 예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올라 2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10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지만 11월 초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효과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올해 3분기 SK 하이닉스 실적 얼마나 높게 나왔죠? 네, 말씀대로 사상 최대입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은 17조 6천억 원, 순이익은 5조 8천억 원으로 역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매출은 역대 최대치로 1분기 만에 기록을 다시 썼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반도체 최고 호황기로 불렸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은 공개 전이지만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대략 4조 원대 수준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분석대로라면 반도체 사업 실적 대결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또 한 번 제친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건 역시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덕분이겠죠? 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을 먼저 선점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 강세와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현재 제품보다 D램을 더 쌓은 12단 공급을 본격화해 시장 선두 지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HBM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고객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마친 오늘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전날보다 29.91% 오른 113만 8천 원에 거래 중이며 영풍정밀도 10시 50분 기준으로 30% 오른 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급등은 양측이 공개 매수 이후에도 안정적인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장내 매수 등 지분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공개 매수 결과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회가 의대생 자율휴학을 허용해야 들어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전국 의대 교수들도 참여를 보류하기로 해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생 휴학을 대학의 자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바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치가 없다면 협의체에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교육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의체 출범은 다시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령과 학칙을 강조했고 휴학의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내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의사단체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긴급 총회 끝에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시켰던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출범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중점 진료하고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와 함께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 안산 구로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참여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해서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경증 환자 진료는 줄여서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 재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리고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또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간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소액 사건 범위를 현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령층, 특히 60대 여성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조직이 청년층보다 정보에 취약한 고령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 위해서 좀 단독적인 공간에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 보이스피싱범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6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피해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 피해 비중은 지난 1월 8%에서 9월 23%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0대와 20대 피해자의 비중은 1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줄었는데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익숙한 청년층보다 사회활동이 감소해 정보가 적은 고령층 여성을 집중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이 수법에 대해서 학습이 됐고 아무래도 좀 감소가 되지 않았나. 범죄 조직이 60대 여성을 겨냥해서 타겟으로 삼아서 범죄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수사 중이라거나 구속하겠다며 심리적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협박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또 기관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앱을 클릭하면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라든가 대출 그런 것은 절대 클릭하면 안 좋죠.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범죄 자금을 회수했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와 이승훈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어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 책상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우리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마치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하신 만큼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윤 대통령과의 80여 분 만남 뒤 곧장 귀가한 한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어떻게 당대표가 그렇게 푸대적 홀대를 받고 왔는데 당내 2인자인 그 원내대표가 가서 그렇게 밥을 먹고 올 수가 있느냐.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개파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사항입니다. 의장은 원내 대표고.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은 원내 대표고. 네, 뭐 윤한 갈등이 아니고 이제는 뭐 한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의 원내 투톱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들자 이건 원내의 일이다. 원내대표가 관할하는 거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당대표는 빠져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갈등이 끝이 없네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밉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출장소라든가 비서실장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로 특검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징검다리 형태로 특별감찰관을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비위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조금 조사를 좀 해서 내용 관계를 좀 확인하고 또 국민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성과도 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빨리 좀 협의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특별감찰관이 됐든 특검이 됐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악재를 해소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거는 원내의 일이다.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오늘 뭐 언론에서는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아니 뭔 소리냐. 당대표는 원외 일 다 총괄하는 자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주장 자체는 틀린 건 아니라 봐요. 한동훈 대표 주장이요. 예. 당 대표가 이제 그 원외라도 이제 원내 일도 총괄하는 거는 뭐 당의 대표니까 그거는 인정해요.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론은요. 북한 인권재단 있죠. 인권재단이 8년째 이사를 추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재단도 국회에서 5명, 10명을 추천해야 돼요. 예. 이거하고 이제 특별감찰관을 연결해 놨거든요. 이게 현재 국민의힘의 당론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론이 이렇다면 좀 당론을 바꾸는 과정 이런 걸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되거든요. 예. 대통령이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도 조건 없이 받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당론을 바꾸는 절차나 기존의 그 연계를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상의했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멀어진 투톱. 지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논란이 워낙 일파만파다 보니까 특별감찰관이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재명 대표 1심 전,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전에는 해결 봐야 된다. 이 얘기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원내의 대표, 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11월 15일 전에 하겠지만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다.
지금 시점과 방식에서 모두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만찬 이후에 예. 대통령이 조금 자신에 대한 제안을 거절했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도 우선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로 대통령이 대화 이후 한동훈 대표 대화 이후에 바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라고 볼 것 같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치 비서실장처럼 행동하는데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대통령은 괜찮아 여야 협의해와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제 당장 임명이 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또 명태균 의혹 같은 거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런다고 하면 부담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절할 것 같은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인 거 맞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당대표 얘기를 들어야죠. 예. 당대표가 원내 일을 관여하지 못하면 당대표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당대표를 모욕감을 주는 듯한 그 권한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고 이렇게 원내일은 당대표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당대표가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당론을 이게 지금 연계되어 있다니까 북한 예. 인권재단하고 예. 이런데 당론을 바꾸는 과정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과연 특별감찰관을 받을지가 문제예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면 예.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이게 언제부터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임명 안 했어요. 왜 문다의 태국 이런 거 수사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5년 동안 공석인데 이번에 민주당은 내심 특별감찰관을 이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 왜? 특검 여론이 희석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특별감찰관은 수사 인원이 10명도 안 돼요.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다 해서 민주당이 응해서 3명을 추천할까? 이런 데 의문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추후의 문제고 지금 당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친한계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함이나 서운함을 드러내는 게 그날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던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얘기도 안 하고 만찬에 갔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섭섭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섭섭함은 있을 수 있다 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한 행동도 되돌아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나자 했더니 그렇게 바로 그냥 만납시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은근히 급박하거나 협박 정도 나에게 내 요구 안 들으면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해서 뭐 할 수 있다. 정말 대통령 만나기 전에 굳이 빨리 그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 만나는 당대표 중에 탁자 가지고요. 뭐 원형을 미리 요구 이걸 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우리 보통 대통령이 면담하자면 가면 되지. 굳이 둥근 탁자를 해달라. 또요. 제가 이거 취재한 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입회하면 처음에는 안 하겠다 했대요. 이걸 겨우 달랬다는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입회하면 안 되고 1대1로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도 좀 과연 격식과 예의를 다 갖추는지 예. 돌아보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추경호 만찬도 저는 약간 소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주장을 하셔서 제가 반론을 드리면 그 탁자 부분은 원형 탁자가 더 의전에 맞는 거 아니냐는 시각 반론도 또 많았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형 해주면 좋고 또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걸 예. 대화의 요건으로 예. 제기한다는 자체가 역대 여당 대표 중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건 원내일이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최고위도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른 행사에 가야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예. 대표도 지금 특별감찰관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원내대표와 원내 의원들이 밀려가지고 이게 의총에서 불결돼 버리면 또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3자 추천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저는 정론이라고 보고요. 북한 인권이사하고 특별감찰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때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조차도 지금 임명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들의 어떤 비위행에 대한 속사를 보여주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 차라리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래 좋아 특별감찰관 받을 테니까 의원총회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감찰관은 말로만 하고 뒤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용해서 부결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위선적인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친윤계에서는 뭐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이게 원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론이에요. 그 두 개를 연동시킨 거는 당론인데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사전에.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당동 변경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의원총회예요. 그럼 의원총회의 제안을 하고 한 대표께서 제안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난 갈 테니까 내 길을 따라라. 내 뒤를 따라라. 네, 친윤계에서는 뭐 독단의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소통이 없었다 이런 지금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건 똑같잖아요. 당론을 좀 바꾸려면 충분히 상의해서 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아마 의총을 하면요. 저는 연계를 하는 건 이게 반대입니다. 자꾸 우리 부당하게 두 개를 결부시키면 안 돼요. 예. 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진짜 필요하다 봐요. 예. 8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또 특별감찰관 연계는 저 반대합니다. 예. 대통령도 이제 이거 조건 없이 받겠다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하면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당론을 좀 바꿔가지고 예.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또 따로 하고 이번에 특별감찰관을 빨리 협의해서 3명 추천하는 게 저는 맞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됐지만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 민주당 입장은 이게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죠. 의원총회 열면은 보통 찬반 뭐 다수결로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의원총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끝나면 열겠다고 했습니다. 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친윤, 친한 거기서 뭐 몇 명인지 드러나는 겁니까? 저는 표대결로 갈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한 20명 정도 한동훈 대표가 만찬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뭐 더올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30명이라고 한다면 뭐 친윤 쪽이 더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부분은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를 좀 더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간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에 유난 독대 과정에서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이 너무 한동훈 대표한테 소홀히 했다. 예. 뭐 모욕을 줬다라고 하면서 동정 여론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총에서 이게 특별감찰관이 부결이 되면 아무래도 좀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기에 좀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저는 보십니까?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은 기분 나쁘겠죠. 예전에 만찬한다고 했다 취소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만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모욕감을 받고 왔는데 면담 과정에서 예. 바로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이 돌아가려면 투톱이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뭐 투톱은 이제 그 푸는 방법이 뭐 특별한 비책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 예. 생각은 이게 의총하면요. 아마 특별감찰관 추천 쪽으로 바뀔 겁니다. 이거는 친윤하고 친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친윤 의원을 하더라도 소위 저도 어디 가면 이게 친윤이라고 많이 분류되더만 그래도 저는 이게 특별감찰관 그렇습니까? 연계하지 말고 예. 추천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친윤이 아닌 거세요? 저는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중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여튼 이거는 친윤 친한의 문제가 아니고 예. 북한 인권재단도 필요하지만 연결하지 말고 예. 빨리 이게 법에 정해진 거니까 예. 추천해라는 거죠. 우리 문재인 정권 5년하고 달라야 된다.
대통령이 공약이고 예. 대통령도 조건 없이 받겠다 했잖아요. 예. 저는 친윤 의원들도 다 찬성할 걸로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의총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카드로 꺼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만날 텐데 뭔가 좀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꺼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예.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벽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도 제안하고 싶을 것 같고요. 예. 특별감찰관 문제도 좀 제안하면서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과정으로 좀 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내부 문제를 풀지 않으면 또 한동훈 대표가 다시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설득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신다고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넘어서기 어려운 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보세요? 진심이 아니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 가자마자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 부르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불러서 만찬하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고립작전과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격을 낮추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길을 택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주제を보기 전에 간략하게 서정 변호사께서 특별감찰관 제도 잘 모르시는 또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거 하면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의혹을 해소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예. 대상이요. 예. 대통령의 사촌 이내 배우자 포함해서 사촌 이내 친인척. 예. 그다음에 그 수석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남동 7인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행정관이나 비서관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석 이상 사촌 이내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감찰을 인원이 10명까지 10명. 보통 감찰관 밑에 이제 있고 한 명 부감찰관 거다 10명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입됐는데 이석수 그때 감찰관이 마지막으로 우병우 넘기고요. 사퇴하고 나서 이게 공석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예요. 수사 인원은 여야가 합의로 정하나요? 아, 법에 한 10명 정도 최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요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を보여주시죠. 오늘 SNS에 촐랑대는 가벼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어떤 글을 썼는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 해결 자리가 돼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수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처신하라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게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인데요. 시점이 참 공교롭죠. 그렇죠. 예.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 촐랑댄다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님도 좀 촐랑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굉장히 진중한 상황이고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혼선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전쟁을 한다고 하는 정도 상황인데 거기에 굳이 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똑같이 가서 그냥 밥 먹으면서 여당 대표를 향해서 촐랑댄다라고 비판을 하면 지금 전선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중에 차기 대통령 후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밀고 한동훈은 제쳐두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한동훈과의 차별화까지도 하는 것 같고 대통령은 TK의 공약도 챙기고 있다. 그래서 TK를 각별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우리와 같이 간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은근히 좀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에 별로 국민에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좀 속내가 좀 답답한 거 아니냐. 일정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불러서 또 만찬을 하고 그리고 범어사를 찾은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물론 뭐 지역 현안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이름을 보면은 좀 속내를 좀 토로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뭐 근데 미리 오래 전부터 이제 예. 예정되긴 한데 예. 좀 홍준표 시장과 만나서는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촐랑대는 가벼움 이 표현 자체는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숨은 뜻을 보면요. 예. 좀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귀담아 들을 게 있어요.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기 전에 요구사항 3개를 이미 언론에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그 뭐 한남동에 김건희사 라인 인적 개편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아요. 또 이러면 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송파에 출마했는데 김모라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있거든요. 그분에게 김건희사 진짜 핸드폰 번호도 모른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억울한 분이 많아요. 진짜 뭐 황모라는 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 말은 이게 대통령이 오죽하면 야 구체적으로 다 적어서 이유를 오바라 내가 100명을 자른 사람 아니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 다 됐다고 지금. 근데 그게 당사자들한테 반론 기회라도 주습니까? 당사자들에게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당신은 김건희 라인이니까 정리돼야 돼. 예. 이거는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그럼 이게 당사자한테 해명 기회라도 한번 주고 하는 이거야말로 이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론 아닙니까? 이게 아마 홍준표 촐랑되는 가벼움이 시중에 잡설이라고 돼 있잖아.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김건희 라인 이걸 지적한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뭘 지적한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친윤계, 범친윤계의 저격이 거세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무슨 개파 보스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항의 전화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온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해서 서운해서 전화했냐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서운한 말이 아니라 욕이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검찰스러움, 관종 이런 표현을 욕으로 보더라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걸 또 언론에 밝혀서 또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항의 전화한 걸까요? 아니면 안부 물으려고 전화했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가 예.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다 속 좁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권위가 많이 실추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마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면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반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나 이거 기분 나쁜데 지사님 앞으로 좀 잘 지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마무리가 잘 됐다면 좋을 건데 김태흠 지사가 또 저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끝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마무리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 다 좀 좋지 못했다 이런 생각되고요. 특히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대통령이 지역 현안도 챙겼고 비서실장과 정책실장까지 불러서 지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독대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비서실장과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대통령과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지역 현안을 얘기했더니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부르더라. 그래서 이것까지 지시했다는 거니까 은근히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못하는 사이지만 나는 독대하는 사이다. 라는 얘기 같고요.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 보험회사를 방문하고 또 홍준표 시장을 부르면서 TK와 PK의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면담 이후 후폭풍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질 않았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요구를 들어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용했다고 보세요? 그럼 자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자기 그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또 본인의 그런 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측근 정치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3명이 언론 인터뷰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 당정 간의 갈등, 혼란, 분열을 유발하는 그런 정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표가 만약 권성동 의원 같이 좀 만찬하시죠, 좀 긴급 만나시죠 하면 만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당 대표가 못하는데 그 거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 대표가 보자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의 언론과는 다른 결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은 뭐 대통령 성격상 바로 받아주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 수용하겠다고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완전히 저도 근데 이거 완전히 빈손이라고는 안 봐요. 세 개 다 X는 아닙니까? 예, 한 세모 정도는 될 수 있죠. 세모입니까? 예.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잖아. 지금도 이게 의혹이 없고 힘들어한다. 지금도 이게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지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꼭 필요한 외국 순방은 모르지만 마포대교 이후에 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7명인지 있잖아요. 인적 라인 개편.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비서실장이나 말해주면 내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절반 정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 자리 다 자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문제도 충분히 대통령은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가 정리했고 영부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더 인간적으로 오래 갔다. 소상하게 진상규명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완전하게 뭐 100% 이게 뭐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얘기를 참고로 해보면 세 개 다 세모라고 저는 그래 것 봅니다. 같다고 보시네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최대한 성의 있게 소상하게 답변했다고 봅니다. 세 개 다 세모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각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yes or no 답변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자꾸 이런 구설수 그리고 불법적인 의혹에 대해서 휘말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직접 나 공개활동 중단하겠다 죄송하다 앞으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모습으로 봤을 때 좋은 대처일까? 저는 좋게 안 보거든요. 또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아니 김건희 라인이 어딨냐라고 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뭐 투톱 간의 갈등이 불거질 정도로 내부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어 보여주시죠. 무죄를 홍보한다고 하는데요. 이승우 변호사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무죄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걸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보라는 차원보다는 한준호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에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적 제거고 뭐 증거가 왜곡되거나 또는 뭐 증거가 편집되면서 부당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국민들께 지금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이재명 무죄론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그야말로 뭐 총대를 맸는데요. 어제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날 윤석열 정권 정치 검사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후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위중교사의 구성요건 해당성 등을 잘 검토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심 판결이 다음 달 이제 15일하고 25일이 맞죠? 1심 판결 앞두고 이제 무죄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게 한 3-4개 돼요. 처음에 국감에서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법원장들한테 계속 압박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에 관여하는 국감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더 여민 포럼이라고요. 더 여민, 백성과 더불어 포럼. 거기에 한 40여 명 있어요. 이분들이 2번 공청회를 해가지고 위정교사하고 그다음에 이거 선거법 있죠.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검찰공화국이라는 책을 4명이 썼거든요. 거기 고려대학교 하태웅 교수나 경희대 서보학 교수 어제 모셔놨고요. 다시 이게 또 무죄다. 이런 이제 그 토론을 한 거죠. 지금 이게 계속 재판 선고 앞두고요. 계속 이제 여론전으로 총동원 해서 이재명은 무죄다. 이걸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부적절하죠. 무죄 홍보와 또
별도로 집권 플랜 본부를 또 가동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사실상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뭐 인수위 개념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집권 내각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염두에 둔 향후 플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건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이제 마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짜는 거니까 저는 뭐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집권 내각과 관련해서는 조금 국민들의 눈치를 좀 살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어?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인수할 경우에의 집권 플랜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 그 대통령 노름의 극치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 플랜 본부 4개 본부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집권할 거 이게 아니고 섀도우 캐비넷 집권했을 때 내가 이래 하겠다. 이거야말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겠다. 탄핵하야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내가 이미 대통령이다. 이걸 어떻게 내를 처벌하겠냐. 이런 압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권 플랜 본부 이 이름 안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는 뭐 민주당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은 뭐 앞으로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최대 방산업체 소총을 든 괴한이 난입해서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이 테러 공격을 저지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총성이 연신 들리더니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튀르키예 최대 방위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괴한들은 폭탄을 터뜨려 혼란을 일으킨 뒤 시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이들의 공격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다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Taziye dilekleriniz için özellikle teşekkür ediyorum. Bu menfur terör saldırısını lanetliyor. Şehitlerimize Allah'tan rahmet diliyorum. 총격범 2명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담한 범행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picture that we are receiving from the crime scene, from the scene, indicates probably it's one of these far left or the PKK or similar terrorist organization. 튀르키예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 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고산비가 쏟아지는 깜깜한 도로 속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웅덩이인가 싶은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쑥 빠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서 달리던 차량이 지름 1m가 넘는 거대한 구멍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47살 남성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최근 폭우로 싱크홀이 생긴 것 같다면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고 주변 도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죠. 잠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3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발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비좁은 공간 탓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칫 발을 헛디뎠다가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것 같은 순간에
한 남성이 이웃집 유리창을 통해서 건물 외벽에서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아이에게 다가가서 지금 아이를 잘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지상에 있는 이웃들 혹시나 아이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건물 아래에서 담요를 펼치고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조심조심 아이에게 다가간 이 남성, 아이를 안고 구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 역시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하네요. 네, 주차장 쪽으로 한 여성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다 왔는데 입구에 있는 차단기가 열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잠시 기다리고 있는가 싶더니요. 결국은 차단기를 직접 타서 넘어가려 하고 있죠. 한쪽 다리를 먼저 넘겼고요. 이제 나머지 다리를 넘기려고 하는 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벼랑간 차단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결국 그 상태로 대롱대롱 차단기와 벽 사이에 끼인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요. 헐레벌떡 한 남성이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좀 해보곤 있는데 차단기가 도무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잠시 뒤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민망함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기자기한 헬로윈 호박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누가 이 호박들을 선물 받았을까요? 바로 영국의 휘프스네이드 동물원의 친구들입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호박을 뜯고 즐기고 맛보고 그리고 사슴돼지라고 불리는 바비루사도 이렇게 야무지게 먹는데요. 소의 일종인 야쿠들도 점잖게 호박을 맛보며 미리 헬로윈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사거리 한가운데 구급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가던 중 고장 난 건데요. 교통량이 많은 대로 한복판이라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신고를 받고 경찰차 한 대가 출동했습니다. 네, 경찰차가 출동한 뒤 각자의 역할을 나눈 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도로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니 구급차부터 이동을 시켜야겠죠. 영차, 구급차 뒤를 밀면서 갓길로 옮기는 동시에 수신호로 교통관리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예기치 못한 차량 고장으로 이송이 멈췄던 환자 역시 이후에 다른 구급차로 안전하게 이송됐다고 하고요.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사거리는 다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만취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편의점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 판매를 거부하자 술병을 깨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편의점 앞을 지나다 난동을 목격한 시민에게 제압당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에 있는 편의점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소주를 꺼내와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병을 치웁니다. 그러자 다시 소주를 꺼내오고 점원은 손사래까지 치며 술병을 옮겨놓습니다. 연거푸 거절당한 남성이 휘청거리며 냉장고로 가더니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칩니다. 놀란 점원이 달려오자 남성은 점원을 향해 깨진 술병을 휘두릅니다. 발길질을 하며 저항해보지만 남성은 연신 점원의 목과 얼굴을 공격합니다. 도망가려는 점원을 꽉 잡은 채 폭행을 이어가는데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순간 편의점 밖을 지나던 시민이 뛰어들어와 남성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시민은 이곳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가까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죠. 막 이렇게 괴성도 약간씩 지르는 거고 밑에서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점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 손상이 된 가스배관 복구가 더뎌지면서 인천 부평의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나고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골목길 한쪽 깊이 파인 구덩이 주변에서 작업자들이 붉은색 가스 배관을 살핍니다. 주변 상수도관에서 샌 물이 가스 배관을 일부 파손시킨 겁니다. 인천 부평구 부계동과 일신동 일대 2,700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 어제 아침 7시쯤입니다.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속에 온종일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씻지를 못하지, 밥도 못하지. 나는 이제 커피포트 이렇게 데워서 약간 미지근하게도 좀 씻든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추웠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고요. 가스불이 없으니까 밥 해먹기도 불편하고. 20여 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한 인천 도시가스 측은 빈 배관 곳곳에 차오른 물을 모두 빼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멈춰선 대형 화물차의 적재함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청주강서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1톤 택배 운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기사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렸던 택배 화물 상당수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차량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상구층 지하 2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이라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주변 소방서 포함 장비 31대에서 50대를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건물에 입점한 숙박업소 등에서 20여 명이 한밤중에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전 복명동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충남 당진시 정미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헬로윈 기간인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분류한 인파 주요 밀집 예상 지역 15곳과 경찰이 지정한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곳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번 주말 기동대 740명과 기동순찰대 306명 등 경찰관 3천여 명을 홍대와 이태원, 강남역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서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법원을 나섭니다. 태아가 스스로 숨진 거 맞습니까? 재판부에 어떻게 서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에 뭐라고 서명하셨나요? 늦은 밤까지 심사를 이어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낙태죄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인데 경찰은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중국이 게임 e스포츠의 국제 표준화를 장악했습니다. 앞으로 e스포츠의 경기 방법이나 장비 등을 중국이 주도하게 된 건데요.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별다른 대응책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관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제표준기구에 제출된 중국의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입니다.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세세하게 정해놨습니다. 이 제안서는 올해 5월 국제표준기구 투표를 거쳐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용어 정도를 중국이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의미겠지만 앞으로는 뭐 룰이라던가 더 심각한 경우에 뭐 종목이라던가 게임 운영 방식 같은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장비를 중국이 정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쓰던 장비와 달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표준을 장악하면 게임 자체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중국의 표준화 장악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룰을 정할 수 있다는 건 룰을 먼저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불공정한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특히 e스포츠 분야의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잠정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초안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율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게임 산업. 여기에 종주국이던 우리나라를 제치고 e스포츠 표준화까지 선점하게 됐습니다. 우리 게임 산업과 e스포츠 분야의 악재가 겹친 만큼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46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총 인구의 4.8%로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제목처럼 대한 외국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8.9%나 늘어나 24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2년 연속 최다치를 기록한 겁니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수는 4.8%로 OECD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 기준인 5%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전년 대비 20만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국인 주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외국인 주민 수는 경기도가 약 8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약 45만 명으로 뒤를 이었지만 증가율로 보면 전남이 18.5%, 경남 17%, 울산 15.6% 순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7% 이상 늘었습니다. 시군구별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역시 127곳으로 증가했는데 늘어난 30곳 가운데 28곳은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외국인 유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이민, 유학생 유치 노력과도 맞닿은 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이민과 인구 정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11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기존의 최대 80%에서 70%로 낮추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하는 게 핵심인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서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의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며 거세게 항의를 했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앞둔 일부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일단 유보하고 이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혼선에 실수요자들은 혼란 그 자체인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의 정책이 며칠 새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에서 주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주택 구매 결정을 하는데요. 네.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주택을 분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또 이것을 반발에 부닥치자마자 다시 또 되돌리는 거, 규제를 유예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 정책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부수처 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대출 정책까지 손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뭡니까? 예, 배경은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5조 2천억 원 증가를 해가지고요. 8월달 증가폭인 9조 7천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명분을 제공했는데요. 반면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죠. 이 정책성 대출 같은 경우는요. 네. 8월에도 전월 대비 3조 9천억 늘었는데 9월에도 여전히 3조 8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갑자기 이 정책성 대출을 조이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책성 대출이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지금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영끌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가 이번에 10월 달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게 116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0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1년 후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구 수가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는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앞으로 3, 4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선행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인데요. 작년에 인허가 실적이 10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3, 4년 뒤에 서울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급감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영끌을 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남아있고 이것을 억눌러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금융당국과 국토부 같은 정부의 그 위기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주택가격 상승을 좀 전망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분석할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로 몰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그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다.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규제를 하려고 했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에서 3%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출 한도를 축소하니까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대출 금리를 주고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잡아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좀 끌어내리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성 대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정책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제대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은 원래 유예 기간 같은 것을 두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좀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사실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실수요자에게 이런 대출 규제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요. 특히 이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충분히 실수요자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해서 실수요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다시 또 유예를 한다고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충분히 유예 기간을 줘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제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겠다고 하는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까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미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수도권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도권에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결국은 일단 먼저 신청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이게 오픈런 비슷하게 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대출 정책 속에서 이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미국 국채금리의 고공행진 영향으로 1% 안팎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1% 안팎 동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량주 그룹인 다우지수가 0.96% 내렸고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도 0.92%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9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기술주가 모인 나스닥 지수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1.6%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4.25%를 돌파하면서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일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엔 대규모 감세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A message that the U.S.'s fiscal debt position, both the fiscal deficits as well as the long-term debt position, is not tenable, and the bond vigilantes, so to speak, are pushing back. And I think stocks are, starting to digest that. Obviously, we're coming into an earnings season. 다우 종목 가운데는 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로 사망자가 나온 맥도날드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신형 아이폰 16 주문이 1,000만 대 줄어든 애플도 2% 넘게 떨어졌고 엔비디아와 넷플릭스 등 주요 주식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2% 가까이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오름세를 이어갔던 비트코인은 국채금리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하루 전보다 2% 넘게 하락한 9천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정부는 파병을 부인하면서 한국의 개입을 경고했는데요. 이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는 안 보냈다 그러고 미국은 보낸 증거가 있다 그러고 지금 양국의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이제 확실한 건 러시아 영내에 예. 북한 인민군이 있는 건 그건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 이전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같은 대형 공사 현장에 인민군이나 사회안전성 공병국구들이 나가 있었어요. 건설대가 소속 군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거의 뭐 8,900만 발 정도의 탄약이 무기가 갔는데 그럼 유지 보수 관리 AS 요원이 안 갈 리가 없거든요. 작년에 러시아 쪽에서 러우 전쟁에 참전했다 퇴역한 러시아 군인들한테 얻은 첩보에 의하면 예. 본인들이 인민군을 봤대요. 그 현장에서. 그러나 그 당시 전투 병력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후방의 공병 아니면 이제 관리 요원이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10월에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대규모 병력이 현재까지 1,500 두 차례에 걸쳐 3,000명이 예. 지금 러시아 동부 아직 이제 전선에는 안 가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식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 있는 건 이미 가 있었고 예. 이번에 3,000명은 그건 팩트라고 봐도 무방하죠.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러시아에서 계속 안 보냈다고 하는 거는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저는 이게 푸틴과 김정은이 악마와 손을 잡았다.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패거든요. 예.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게 확인이 되면 국제전으로 확전되거든요. 예. 그럼 나토도 병력 지원을 고민할 거거든요. 나토군이 참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토가 PMC, 민간 군사기업을 통해서 대규모 용병들을 모집을 해서 우크라이나 파견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여하면 예. 그건 우리 전쟁이 돼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거기에서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형태의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기술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푸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량의 탄약이 가는 경우 그건 러시아로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병력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에 인한 후과 예.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약 공급설도 계속 양측은 부정해 왔거든요. 그 병력이니까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만간 전선에 투입된다면 전사자 포로가 잡힐 건 100%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미국 정부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파병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뭐 증거가 충분하고 미국의 입장은 곧 나토의 입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똑같죠. 예. 뭐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니까 나토를 주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18일 날 12,000명 규모다 폭풍군단 11군단의 이 경보병 여단, 저격병 여단을 포함해서 4개 여단, 1개 여단이 3,000명이니까 이 전투 병력으로 파견이 될 거다. 예.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나토와 미국은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했다가 이제 파병 사실은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병력이 과연 전투 병력인지 예. 향후 쿠르스크나 아니면 돈바스 지역의 전선에 최전선에 투입될 건지 예. 아니면 무슨 용도인지는 아직은 확정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투입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어도 상당히 다르고 북한하고 지형도 상당히 달라서 이게 뭐 적응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아스러운 게 예. 지금 북한의 폭풍군단 경보병 여단이 주축으로 보여지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럼 북한의 경보병 여단의 역할은 뭐냐면 무장을 가볍게 해서 신속하게 후방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후방 교란이 주목적이에요. 그렇군요.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무장이 빈약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저긴 평원이거든요. 산악이 지대가 아니고. 완전 다르군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언어도 틀린데 우크라이나 후방에 투입된다? 그럼 전멸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뭐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탄자니아나에서 병력을 받았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몇 주 훈련하고 한국 전쟁에서 역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 병력이 과연 전선에 투입될 건지 투입돼도 과연 전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말이 특수부대지 북한 특수작전군이 한 10만에서 20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규군하고 유사한 개념이고 나머지 100만, 120만 그러지만 나머지는 가서 농사 짓고 뭐 둔전하고 이런 사람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특수작전군이지 그냥 일반 국가의 정규 병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 국정원에서도 10,000명 정도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10,000명에서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입니까? 왜냐면 왜 예. 제가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예. 그러냐면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보면 예. 월남전 때 우리가 64년부터 파병을 해서 73년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면은 처음엔 의무부대부터 비둘기 부대, 공병대가 먼저 갔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맹호, 청룡, 백호, 전투부대가 갔거든요. 그럼 최대 5만 명이 주둔한 적이 있고 전체 연인원으로 3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5천 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한국군이. 그러면 저 전장은 소모전이거든요. 예. 베트남전하고 달라요 또. 예. 대규모 전면전이니까. 그럼 극심한 병력 자원이 소모가 될 거거든요. 그럼 10,000명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예. 줄어들죠. 그럼 보충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교대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소모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왜 저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 국정원 발표대로 정말 전장에 투입되면 대규모 사상자. 그다음에 언어가 안 통하니까 예. 독립 작전 부대로 파병이 이 전선에서 운영이 될지 예. 아니면 러시아 혼합된 혼합병 체제로 갈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이 문제들은 뭐 몇 주일 군사훈련한다고 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다. 10,000명은 시작이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북한 내부에서 지금 파병 군인 가족들을 격리시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내부 동요를 좀 걱정한 걸까요?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르게 봐야 왜냐하면 됩니까? 예. 10,000명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동을 시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와전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게 군관들. 예. 그러니까 장교들은 같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장교들이 떠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연히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10,000명의 가족들을 격리시킨다? 그럴 집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격리시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만 명 가족이면 4인 가족만 치면 벌써 30만 명이 되는데요. 그렇죠. 가족들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와전된 것 같다. 그러나 군관들, 예. 장교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떠났으니까 그 가족들이 이동했을 개연성은 있죠. 근데 파병 기간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좀 동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당연히 동요있죠. 예. 우리 베트남전 파병했을 때도 예.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몰래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강제 징집이고 지금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 날 발발해서 2년 반 동안 양측 사상자가 100만이거든요. 그럼 10,000명 가봤자 정말로 최전선에 투입되면은 극심한 전사 소모에 예. 시달릴 텐데 그럼 그게 이제 북한 내부에 퍼지게 되면 명분 없는 남의 전쟁에 가서 지금 남북은 다른 나라 적대지 있고 한 게 예. 통일민족 개념 폐기하고 러시아에 가서 전쟁한 거거든요. 그럼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무래도 지금 북한군 파병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한라인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한라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네, 한글로 고기 반찬 줄 테니 투항하라 뭐 이런 내용을 지금 한라인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좀 북한군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까? 동요가 있겠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명분 없는 전쟁 지금 뭐 남북 통일 여기에만 지금 특화돼 있던 사람들이 예. 러시아에 가서 갑자기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도 파병이 됐지만 북한도 소수의 군인들이 파병이 됐어요. 비행사라든지. 그리고 약 100여 명의 북한 인민군 심리전 요원들이 우리 쪽으로 심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전선에서 인민군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심리전 같은 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죠. 훨씬 더 우리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북한이 그동안 제발 심리전 방송 중단해달라고 애걸복걸 했던 예. 사례가 있거든요. 예. 저게 이제 전선에 가면 대규모 탈영이나 아니면은 전쟁 피로감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특화된 인민군에 특화된 심리전이 전개가 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앞으로 한라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흘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날아온 건 조금 다른 게요. 이 오물이 아니라 대남 전단지를 넣었다 그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정치적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넣더라고요. 지금 오물풍선
이제 쓰레기 풍선이죠. 예. 오물은 1, 2차였고 예. 이번에 30차거든요. 예. 1차, 2차만 오물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오물을 보내니까 이건 인간에 해롭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났거든요. 우리 민간단지 풍선하고 예. 다르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로 바꾼 그렇죠. 거죠. 쓰레기를 예. 바꿨거든요. 이때는 전단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요 시기는 우리 민간단체 된 대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바람이 남풍, 즉 북쪽으로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은 우리 심리전, 우리 국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 저쪽이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국 간의 심리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단도 준비했을 거고 데이터도 축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풍선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리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풍향과 속도를 알면 타이머를 장착을 하면 유사한 지역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게 보내면서 가성비가 높은 방식으로 이제 준비된 기획된 방식으로 북한의 쓰레기 풍선, 그러니까 전단 풍선이죠. 향후에는 그러니까 전단 풍선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전단지를 넣은 거 보면 뭔가 심리전의 강도는 높이겠다 이런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대통령실 주변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것을 좀 노리고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 단체에도 타이머를 예.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럼 타이머를 장착을 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간 지점에서 풍선이 터지거든요. 이 묶어놓은 전단 시스템이. 그러니까 용산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없지만 풍향은 이제 전단 풍선을 우리가 분리해요. 예. 북에서 남쪽으로는 거의 매번 바람이 부는데 예. 남쪽은 잘 안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 풍향과 속도와 이걸 알면 유사한 지역에는 떨어뜨릴 수 있죠. 정확할 수는 낙하 없지만. 지점이 보다 정교해질 수 정교해질 있다. 수는 있죠. 데이터가 쌓이면. 근데 확실하진 않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뭐 대남 전단으로 바꿨지만 안에 뭘 넣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회색지대 예. 도발입니다. 예. 이 공포심, 그다음에 혼란을 유발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체와 원점이 좀 불분명하고 우리의 대응이 좀 어려운 예. 것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사실은 원하는 건 우리군의 심리전 방송을 중단을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저런 방식을 활용한다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지금 뭐 미국 대선 코앞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공개된 사진 한 가지가 좀 화제를 모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ICBM 전략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예. 그곳을 이제 방문했는데 보니까 뭐 숲길도 나오고 뭐 터널 같은 곳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좀 연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연출이 심합니까? 그 예. 거대한 미사일 예. 이동 그 텔이 예. 그런 숲길로 못 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 은닉돼 있다는 점을 좀 보여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뭔가 이제 비밀 기지 가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예. 연출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나 이게 ICBM 기지 내부를 보여준 건 처음이고 저거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그 글라이더형. 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극초음 미사일, 그다음에 미국을 향한 ICBM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대선 끝나면 우리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예. 메시지죠. 예. 그다음 우리에 대해서는 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용이거든요.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지만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방위 태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예. 딴 생각 마라. 이제 두 가지 효과. 대남 대미가 모두 있는 행보라고 볼 수가 어떻게 있죠. 보면 좀 이런 메시지 확대를 좀 그렇죠. 겨냥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뭐 ICBM 기지도 좀 봤지만 더 눈여겨봤던 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고 있는 옷에 있는 엠블럼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엠블럼 국무위원장 그 마크가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예. 저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본인의 권위를 모든 데 저기 붙어 있거든요. 예. 바이크에도 붙어 있고 예. 차량에도 붙어 있고. 근데 그렇게 저렇게 본다고 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전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저렇게 예. 크게 저렇게 본인이 자기 엠블럼 옷에서 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저것도 예. 사실은 그 자기 과시, 이 여러 가지 지금 체제 내적 위기 이런 상황에서 자기 과시형이다. 정말로 권위가 탄탄하다고 그러면 저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죠. 엠블럼이 커진 건 좀 위기감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예.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일반 국가 대통령들이 여기다 자기 엠블럼 달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보면 저것도 자기 과시고 체제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체제에 대한 뭐 불안감의 상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불안감으로 또 미국 대선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할지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면서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도 무척 좋은데요. 이 하늘공원에도 서울 억새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더욱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따뜻한 겉옷은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아침에는 기록을 했는데요.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은 공기가 다소 탁해지겠고 내륙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는데요. 주말부터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또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